AI 인프라 투자 기간을 넘어서 이게 확장이 되려면은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디바이스의 확장이다 해서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외에도 많죠. 근데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는 이미 시작된 거는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데는 이제 AI가 장착이 된 AI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조금 더 확산되는 거, 그다음에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거는 이제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IM증권의 이영훈입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시장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누러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월 중순부터는 올라가는 게 이렇게 편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유가 고객 예탁금은 많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지금 그 신규 자금이 적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자금은 스테이가 돼 있는 상태 같고 기존에 보유했던 주식을 팔아가지고 어차피 전자 닉스 쪽이 실적 좋아지게 되고 목표 주가 2배로 다 올라가고 이러니까 레버리지 ETF까지 상장된다 하니 그쪽으로 집중해야겠다라는 이제 시장 저변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압축이 극단적으로 좀 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ADR이라서 등락 비율 같은 경우도 보면 상승 종목 수 대비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계속 많아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왜 지속 가능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냐면 사실은 이제 수급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쏠리는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그쪽이 올라가니까 파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물 비중 자체가 워낙에 높았고 그 가운데서 또 반도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섹터 비중도 줄여야 되고 EM 내에서 한국 비중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계속 타깃이 되는 거고 매물이 계속 쏟아지게 되니까 환율이 또 급등하게 되고 왜 매물이 쏟아지면서 환율이 급등하냐면은 매물이 쏟아지게 됐는데 그 팔았던 자금을 다 국내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지난달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스페이스X 상장 이슈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한국 비중이 워낙에 높았던 데다 반도체 섹터로 쏠리다 보니까 그걸 빼가지고 다른 쪽으로 약간 분산하는 거, 최근에 좀 일본으로 좀 넘어갔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인출을 하다 보니까 환율까지 좀 불안정해져가지고 1560원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오늘 뭐 또 급락해서 1510원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금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날 미 증시에서 반도체 급락했었던 거는 사실 이번에 반도체가 상승을 할 때 막판에 지금 메모리 쪽이 급등을 했는데 메모리 쪽이 급등을 할 때는 과거처럼 주식이 올라가면서 따라 올려가는 게 아니라 소위 2배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속 상장이 되면서 거기서 이른바 이제 파생하고 좀 연계가 좀 돼가지고 급하게 상승하고 또 급하게 빠지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다 보니까 급등했었던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도 나타났었고요. 그거는 당연히 뭐 브로드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노이즈, 그 다음에 또 나왔었던 거는 뭐 레거시 메모리 정점론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뭐 어저께 그래서 우리는 빠졌었다 오늘 다시 반등 나온 거는 또 아니래잖아요. 근데 이제 왜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뭐 메모리 정점론을 얘기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 이유는 많이 올랐을 때 그런 노이즈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급하게 막판에 좀 땡겨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노이즈가 생기면 급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올 때는 우리나라도 2배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면서 급등했던 것처럼 그 반작용이 나왔던 거고요. 또 오늘은 거꾸로 또 그 반작용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조금 편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두 가지 시선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 여기서 반도체 물어보실 때마다 AI 사이클은 아직 진행형이고 버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AI 인프라 투자 단계의 어느 중간 정도 온 것 같고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AI 디바이스로 확장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AI 사이클은 생각보다 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반도체가 등락을 거듭해도 궁극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의 수급을 보면은 오늘도 보시면 아침에는 외국인들이 소폭 팔았었고요. 그걸 다시 또 되감아가지고 열심히 사다가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5천억 이상 순매수했다가 종가에 보면은 오늘 거래소가 외국인이 1조 9천억 순매도로 바뀌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2조 이상 순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 미국 증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선물하고 연계해서 단기 매매를 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오늘도 지금 막판에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들은 판 걸로 잡힙니다. 파는 규모 자체는 조금 줄긴 했지만 어쨌든 전자하고 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다라는 거 하고, 이번 주에 이제 CPI 그 발표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 연준의 또 입장 같은 것들도 다음 주, 다다음 주 지나면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편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상단은 막힌 상태에서 조금 늘어지는 기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운 기간이라고 이제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이유는 보통 이제 여름은 뭐 6월에서 8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기간에 빠르면 6월에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더운 기간 내에 반도체 주가가 좀 눌릴 때 없으신 분들은 조금 편입해 보시는 거 괜찮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증시가 좀 편안해지려고 그러면 좀 종목 확산이 나와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오 섹터가 급등하면서 소부장하고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반도체가 역시 같이 급등하면서 동시에 급등을 해가지고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틈새 장세가 연출이 되는 게 시장을 위해서는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저는 지수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더운 기간 동안에는 여기서 추가 급등보다는 조금 늘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시장은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급등을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역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머징 마켓 내에서의 그 비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물에 대한. 그다음에 또 섹터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물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전만 해도 외국인들은 거의 파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와가지고 특히 막판 들어와가지고 1조 9천억으로 순매도가 한 1조 2천억 정도가 확 늘었어요. 근데 그게 왜 늘었냐면 반도체 쪽 이런 쪽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수가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팔아요. 근데 지수가 빠질 때는 외국인들이 안 팔거나 오히려 되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수 폭락할 때 보시면은 막판에는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좀 사서 바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그랬던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장중에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하이닉스가 순매수로 잡혔었는데 종가에는 하이닉스 순매도로 잡히는 걸 봐서는 또 올라가면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매도는 계속 나올 것 같고, 그게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매도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장이 편해지려고 그러면은 종목 확산, 섹터가 조금 확산될 필요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섹터가 조금 분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섹터라든지 이런 쪽들이 괜찮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섹터별로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다른 거 다 버리고 전자닉스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일단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하고 소부장이 굉장히 강했었고, 거래소에서도 뭐 전자닉스가 워낙에 강하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좀 섹터 분산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좀 나오는 그림이 나와준다면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종목 장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물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해가지고 지수를 끌어당긴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계속 팔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팔고 나서 한국에 남아있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저는 지금 이번 사이클 끝까지 반도체 주식을 팔 생각은 별로 없다. 반도체라 하면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근데 이제 팔 생각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올라가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절반은 이해가 돼요. 절반은 이해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 지금 종합지수 11,500, 11,900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결국 가가지고 PER 밸류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PER 밸류가 낮은 거는 전자닉스 때문이잖아요. 계속해서 어닝을 높이니까 그 어닝에 따라 가지고 밸류가 낮아지는 거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일견에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올라가는데 그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섹터들까지 다 팔아가지고 꾸역꾸역 사서 올리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그 편안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두배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쪽을 보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쪽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판 걸로 잡히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샀냐면 투신하고 연기금이 샀어요. 외국인들은 팔았고. 그러면 기관이 여기에 가세해서 한 단계 더 붙이려고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 게, 연기금도 이미 한도가 차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관 투자가가 엄청난 매수 여력을 지금 갖고 있다고는 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개인하고 외국인 간의 다툼인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여기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려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좀 반도체 수급 쏠리는 거, 그것도 이제 다른 섹터를 팔아서 들어오는 거라면은 조금 불편하다. 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은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워낙에 실적에 대한 베이스를 다 반도체가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절반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워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는 굳이 팔 생각이 없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보통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투자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투자하는 대상을 놓고 선정을 할 때는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낼 것인가만 보시지 마시고 거기에 노출되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2배 레버리지 성공했잖아요. 보니까 아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30%가 넘게 수익이 났던데 보니까 그러면 대박이죠. 하루 만에 30% 수익 냈으니까. 맞는데 거꾸로 어제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배 레버리지 투자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손실이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변동성이 클 때 그때는 내가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수익만 놓고 계산을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손실이 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감당 가능한지까지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게 대체적으로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카드 결제가 언젠데 그때까지는 반등하겠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본 거 중에 그 다음에 대출 있는 대로 다 끌어서 놓고 나서 이제 빠지면 한강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도박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 자체는 꾸준히 길게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매일 투자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투자 안 하면은 어떤 뭐 벌칙을 가거나 뭐 범칙금 뭐 이런 걸 갖다가 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신 없는데 왜 굳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자신이 있을 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쉬어가는 것도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렇게 투자하실 때 미리 본인의 어떤 성향을 판단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워낙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케빈 호씨도 연준 의장 될 때 금리 인상 안 하겠다, 금리 인하하겠다고 떠들어 놓고 나서 지금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금리 인상?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이게 트럼프가 하도 뻥을 많이 쳐가지고 또 종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란도 그렇고 미국 입장은 더더군다나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강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변수긴 한데 오늘 뭐 얘기 보니까 너 그런 식으로 나면 너 혼자 싸우게 되는 경우 있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걸 봐서는 휴전이든 종전이든 그 의지가 되게 강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되고 하면서 유가 부분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 CPI가 4% 넘어가면 또 뭐 시장도 흔들릴 거고 금리도 올라갈 거고 막 이런 걱정들도 하고, 지난주 보니까 고용도 뭐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은 뭐 경기 과열이 나오고 어쩌고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저는 결국 가가지고는 그 트럼프의 어떤 성향이나 그다음에 여태까지 해왔던 행보를 봐가지고는 곧 종전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도 뭐 한두 달 고민은 있겠지만은 지나가면서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연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지금은 HBM4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출하했다라는 거 정도의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벤스망하고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만났고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것들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 HBM 관련해서는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메인이다라는 거고요. HBM4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그 디자인 노이즈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매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어쨌든 비중이 큰 쪽이 앞선 거고, HBM4E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버전이잖아요. 이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삼성전자는 과거에는 기술의 삼성해 가지고 항상 앞선 기술, 그 다음에 저가 전략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시장을 장악했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3사가 비슷해요. 비슷한 상황에서 먼저 만들고 뒤늦게 만들고의 어떤 의미보다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HBM 시장에서 작년까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이미지도 좀 탈피하고 그리고 최대한 좀 따라붙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 정도로만 좀 해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라 지금 제 고객님들 수익률을 보면은 한참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계속 좀 더 격하게 올랐던 거는 하이닉스 주가가 훨씬 낮았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워낙에 급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HBM은 분명한 거는 과거보다는 좋아진 게 맞는데요. 이 수율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하이닉스가 더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도 수율이 많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사의 대응 방식인데,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보다는 하이닉스 쪽으로 더 포커싱이 돼 있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나 이제 여타 회사들, 그런 회사들 칩을 만드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따라온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삼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글로벌 1위 회사니까 HBM도 빨리 1위로 장악을 하고 싶겠지만은 그 의지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정도로만 이제 해석을 해야지, 아직은 뭐 이걸 뒤집었다 또 뭐 아직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저는 이제 AI 사이클이 막판 돼서 버블이 일어나면서, 저는 이제 AI는 버블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거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점 전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뭐 그런 단계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수급이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뿐이고, 저는 이제 이 꺾이는 기준점은 지금 당장 고민할 건 아닌 것 같다. 여전히 저는 AI 투자 사이클의 중간 정도 와 있는 거지, 이게 뭐 거의 막판까지 와 있는 상태라면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지금 HBM 쪽도 그렇지만 레거시 메모리 쪽도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중국산은 그 첨단 장비를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에는 따라붙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걸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은 안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여태까지 제가 업계에 꽤 오래 있었는데 영업이익에 대해서 성과급을 정해서 요구하는 건 처음 들어봤고요. 이거는 사실은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에 있어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니까 그냥 별 얘기 없이 넘어가는 거지만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이익이 증익이 계속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묻어가는 느낌,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가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SK 하이닉스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니까 삼성전자에만 악재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사이클이 없어질 거란 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좋아지는, 굉장히 격하게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이걸 요구하게 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좀 사회적으로 또는 주가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서 이런 선례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걸 고착화시킨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가서는 약간의 노이즈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러니까 주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저는 AI 버블은 필연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필연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도 AI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투자가 일어나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격하게 그 보면 연 단위로 보면은 막 배증을 해가지고 투자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내가 1등이라고 명확하게 자신하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써보시면, 저도 뭐 클로드하고 제미나이하고 뭐 이런 거 써보고 있지만 뭐 각자 차이가 좀 묘하게 있긴 하지만 누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 아직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 가가지고 그 시장은 누군가가 분명히 장악을 해야 되는 시장인데, 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힘드니까 난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3등 할래 하고 투자를 멈추면 그 회사가 3등으로 그 입지를 구축하고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계속해서 투자하는 쪽이 더 앞서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정점을 찍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가 생각 이상으로 과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미국 기업들이 거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면,
우선 그 시장 자체가 단순히 그냥 업체 간의 자존심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기네 비즈니스의 미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게 AI이기 때문에 자칫 여기서 뒤처지게 될 경우에는 회사의 존립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재무 리스크 어쩌고 얘기하는데 재무 리스크를 감안해서 증자도 하고 뭐 이런 차입도 하고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걸 투자를 안 하고 정체가 됐는데 그 누군가가 만약에 시장을 장악을 해버린다 그러면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지금처럼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또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은 투자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버블이 일으켜질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브로드컴 CEO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전부터 계속 AI 버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 공매도 열심히 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미국의 친구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뭐 버블이고 뭐 이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온 것 같지는 않고요. AI는 AI 인프라 투자 단계에서도 소버린 AI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AI 확산에 따른 또 디바이스 확산에 따른 또 다른 투자가 또 진행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말씀을 드리면 AI는 아직은 고점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버블론 관련된 부분은 저는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ETF 상품은 일단 종목을 소팅하는 이제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 종목을 2배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고 그런데 레버리지 상품은 이제 특별히 그 교육을 받은 사람만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고수익이 그러니까 수익 이코르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고수익을 목표로 노린다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 성향이나 또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반도체 ETF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는 뭐 섹터 내의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소팅이 돼 있으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뭐 업황이 괜찮다고 그러면 뭐 여전히 갈 길은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 뭐 목표 주가를 특정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AI 사이클이 지금 현재 정점에 달한 것도 아니고 버블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더운 기간 동안에는 조금 상단이 막힌 상태에서 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뭐 그래서 절반은 이해가 되고 절반은 지금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정 받고 나면은 저는 한 단계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보니까 PER이 6.3, 6.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6.3,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6.4. 그러면 싸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PER이 지금 뭐 7.3인가 뭐 그렇다는데 그것도 아직 못 미치고 있고 당연히 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실적 피크를 찍고 끝난다면 얘기가 다른데, 내년은 지금 올해보다 더 잘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요즘 조심스럽게 나오는 건 또 29년 전망들도 28년 전망도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즘 뭐 LTA 계약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이익의 지속 가능성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AI 버블이 나올 정도라고 그러면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본다면은 저는 지금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좀 많이 갈 것 같다.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더울 때는 조금 늘어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걸 사들였다는 거를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피지컬 AI 쪽으로 분리되는 회사들은 주식을 좀 팔았어요,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이제 뒤에 엔비디아 젠슨왕 효과 때문에 올랐던 LG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가서는 좀 팔았고,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가 좀 부각이 됐었던 측면은, 휴머노이드는 멀지 않은 미래, 가까운 미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젠슨왕 이펙트도 분명히 있었어요. 젠슨왕이 방문한다 하니까 AI 쪽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다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옵티머스 양산 얘기를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고, 현대차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맥이라고 트레이닝 센터가 8월 말인가 이제 개소를 하는데 그쪽 관련된 기대, 그 다음에 6월 달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콜옵션 문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맞물려가지고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간다는 건 이제 디바이스의 확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앞서도 그 AI 사이클은 이번에 생각보다 길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AI 인프라 투자 기간, 그게 있고, AI 인프라 투자 기간을 넘어서 이게 확장이 되려면은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디바이스의 확장이다 해서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외에도 많죠. 근데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는 이미 시작된 거는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데는 이제 AI가 장착이 된 AI PC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조금 더 확산되는 거, 그다음에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거는 이제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주와 관련된 그 비즈니스 역시도 AI를 연계 안 시키고는 답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놓고 보면은 AI가 결국 가가지고 이제 세상을 일상을 대체할 가능성, 지배할 가능성 이거는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한쪽에서는 보스턴 서밋이라는가요? 로봇 서밋 같은 데서 이제 얘기 나왔던 건데 좀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쪽도 있긴 한데 저는 당장에 아틀라스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시면 적어도 산업 현장 내에서 공장이 됐던 이런 쪽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 상태고 실제로 지금 보면 물류 회사들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든 로봇들이 실제로 거기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들은 조금 더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구체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확산이 될 거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 2년 상간 내에는 그게 구체화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가져갈 거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좀 나뉘잖아요.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가사 중심으로 이제 가정용으로 일단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다. 요즘 산업용도 한대지만 금방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정용이 우선이고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산업용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게 확산이 되면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서 나는 죽어도 한쪽만 하겠다고 할 리는 없잖아요. 어차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기술적인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앞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 젠스랑 CEO도 이번에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 가사는 물론이고 육아 문제,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그리고 현장 노동, 그리고 우주에서도 지금은 우주인이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체류해 있잖아요. 우주정거장이나 이런데 달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달을 갈 때 휴머노이드가 가면 다를 수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뭐 화성을 가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놓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휴머노이드의 활용도 특히 지금 최근에 중국이 그 로봇을 국방용, 그러니까 전쟁, 전투용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뭐 일부는 투입이 된다 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 국방용으로도 로봇 개 말고도 휴머노이드의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도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 우리 실생활에서 휴머노이드는 멀지 않은 미래다. 그런 면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위치는 아니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력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주가보다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적인 완성도는 최근에 월드컵 축구 관련해 가지고 그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은 그 학습해 가지고 공 차는 거 라니나키인가요?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게 앞으로 그렇게 그런 걸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균형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알맥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 트레이닝 센터가 오픈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만들어도 이제 현대차처럼 실제 현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 큰 무기가 될 수 있고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도 엔비디아나 알파벳이나 이런 쪽하고 협업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양산 일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예년만큼 화끈하진 않지만 다른 데서는 거의 다 전기차 관련된 것들을 발을 빼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GM이나 포드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유럽 업체들도 보면은 이제 전기차 집중했던 회사들이 조금 발을 빼는 듯한 근데 지금 보면은 여전히 꾸준히 전기차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 해가지고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 얘기는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테슬라가 지금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현대차보다는 좀 앞서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현대차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을 위해서 지금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도 가고 있지만 아마존하고 협업을 하는 것도 있고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좀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 관련된 것들도 역시 제시가 될 거라고 본다면은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밸류가 업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시장에서는 잘 모른다기보다는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거는 미래 그 모빌리티 쪽이라고 하나요? UAM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차 그룹은 어떤 식이든 준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고요.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지면 현대차의 어떤 가치라는 거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하고 이제 가끔 비교가 되는데 테슬라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현대차 전체의 어떤 시총 자체가 여전히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아마 120만 원 제시한 데를 보면 그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 그 휴머노이드 하는 회사들 그쪽 밸류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아마도 이제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저는 포텐셜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 직접 로봇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그거는 미국 회사고 아직 공개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관련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걸 구조를 보면은 현대차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선 회장을 제외하면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지금 나눠서 갖고 있고요. 그쪽들은 어떤 시기든 간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상장이 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비즈니스에 있어가지고 아까 알맥이라고 하는 이제 트레이닝 센터 오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지분을 아마도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차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지분을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어떻게 또 분산을 하느냐 또는 현대차가 가져가느냐 이걸 좀 보셔가지고 판단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서 액추에이터를 이제 양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회사가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올랐었다 좀 빠진 이유가 이제 젠슨왕 이펙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액추에이터 비중이 전체 원가의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들 가운데서는 현대위아 정도가 아마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것도 사실 대장주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서 대장주 하면은 작년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삼성이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쪽이 앞서 있다가 또 로보티즈라고 하는 회사가 또 앞으로 나왔다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이 주도했다가 요번엔 또 뭐 LG에서도 휴머노이드, 그 클로이드 라고 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엔비디아하고 협업하네 어쩌네 하면서 또 주가 급등했다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머노이드 쪽에서 앞선 건 당연히 현대차 그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차 외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좀 고민이 좀 생기는데 현대차 외에 휴머노이드 쪽에서 좀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사실 퍼포먼스가 중요한데 퍼포먼스가 지금 확 보이는 데가 없어요. 그룹사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클로이를 CES에서도 소개시켜줬지만 그 이후에 백업되는 게 없고 좀 기술적으로 그때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는데 그 이후에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거.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 있는데 여전히 그 휴보 이후에 보여지는 게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평가할 근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기업을 얘기하라 그러면 주가 상태로만 얘기하라 그러면 또 많아요. 시총이 뭐 조 단위급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많긴 한데 그걸 주도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봐서는 저는 아직까지 저는 이제 투자 기준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일정 제시가 중요하다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가 없어서 다른 거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되게 컸죠. 그러니까 그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이제 같이 장착을 하고 또 이제 공동 뭐 연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젠슨왕은 한국 와가지고 결국은 칩을 좀 판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뭐 좋은 말 많이 하고 했지만 비즈니스상으로 조금 이제 연계성이 있는 거는 제가 볼 땐 네이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합작법인 내지는 뭐 이제 투자하는 거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 그런 쪽하고 그게 조금 가시성 있어 보이고 나머지는 뭐 아직까지는 새만금 투자도 그냥 말만 지금 왔다 갔다 한 정도였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만큼 시장이 AI에 포무가 걸린 상태에서 전자닉스를 사지 못하는 쪽
또는 기관 이런 쪽에서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주가를 많이 부양을 시켰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LG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가만히 보시면 주가 많이 급등했을 때 또 열심히 또 팔아댄 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느낌인 일종의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소외가 된 측면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소외가 된 측면이 있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5월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전자, 닉스 플러스 하나 더 붙인 다음은 이제 휴머노이드 이렇게 중심으로만 움직였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그런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수준은 사실 지금 보면 먼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리포트에서 발췌를 해왔지만은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선 초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여기 지금 26년도 매출액이 이게 지금 SK증권 리포트인데요. 24조 8,700억에 영업이익이 4조대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엄청나게 지금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건데 이걸 놓고 감안해서 접근을 해보면 올해 PER로 지금 20배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16배, 15배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그 미국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이 이제 미국 외 지역에서 군함을 만드는 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일단 소위 통과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소위 통과를 시키든 뭐라든 간에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군함이 되게 중요한 화두가 돼 있는 상태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군함의 이제 척수 기준으로 했을 때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신조가 자꾸 지연되게 될 경우에는 노후 선박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투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마스가와 관련해서 이제 뭐 현중이 됐든 아니면 오션이 됐던 미국 진출, 오션은 지금 들어가 있죠. 그쪽을 통해 가지고 건조가 되든 어쨌든 이거는 뭐 기회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엔진 사업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번에 북미 쪽에서 4인용 종속 엔진을 가지고 이게 이제 가스 엔진 요쪽 수요가 이제 데이터 센터향으로 이제 6천억대 계약이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를 보면은 브라질 쪽에서도 이제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엔진을 갖다가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다 위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 이거는 뭐 삼성중공업을 위시해가지고 국내 3사들이 다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맞물려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소위 또 AI가 거기에 이제 붙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자율주행도 있어요. 배의 자율주행.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가 이제 기계가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데이터 센터향 엔진이라든지 플로팅 데이터 센터 쪽에 진출을 해서 그쪽에 매출이 발생이 한다든지 이건 또 다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한 포텐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수주 괜찮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놓고 본다 그러면 밸류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거 좀 지난 건데 22.9배 나와 있는데 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게 20배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괜찮을 것 같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를 가지고 보면은 내년도 PER이 하나오션은 조금 높습니다만 내년도가 26.6배인데 이것도 지금 그날 종가가 12만 원인데 아마 10만 원대이기 때문에 한 10%, 1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 보시면은 한 23배 내외 예상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제 미 군함 수주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방산 그 원전 수주 원전이란다. 그 잠수함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스탠바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지금 구간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만약에 이제 지금 노이즈가 살짝 생기긴 했습니다만 소위 통과기 때문에 전체에서 통과가 될지 그 다음에 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가지고 또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까지 다 봐야 되는데 미 해군 관련된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제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제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지지부진하게 지지를 끌고 왔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군함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군함 척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100척 차이가 나는데 중국이 많아요. 근데 중국은
한조된 신형군함이 많고 미국은 신조가 지금 워낙에 더디기 때문에 구형군함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미 해군 쪽에서 지금 목표를 갖고 있는 게 27년도에 395척으로 늘리고 2031년까지 450척으로 늘리겠다는 게 지금 군함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은 단순히 숫자만 보실 게 아니라 퇴역함도 있기 때문에 더 는다라는 거죠. 그 합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한국하고 일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 해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미 해군에서 제안했었던 거는 전투함을 갖다가 모듈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한국이나 일본에서 제작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조립해가지고 군함을 만들자. 뭐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이건 미 해군에서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른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게 만약에 구체화돼서 27년부터 2031년까지 전투함을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는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게 75척인데 이걸 다 한국이 가져오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는 꽤 큰 수주. 그리고 지금 그 미국에서 발주내는 원가로는 안 줄 거예요. 거기는 워낙에 지금 제조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만큼 안 받더라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익률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비교를 해드리려고 가와사키 중공업 관련된 그 차트 미쓰비시하고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일본의 조선소인데 이 특수선 만드는 것, 그러니까 군함 뭐 이런 거 만드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인데 여기 PER을 한번 보시면요. PER이 아니라 PER을 보시면 가와사키가 지금 며칠 전 겁니다. 이거는 24.24배. 그 다음에 미쓰비시는 37배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게 100% 조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하나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여기 올해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 빠진 거 감안해도 한 26배.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이것도 주가 빠진 거 감안하면 20배. 내년으로도 떨어지게 되면 한 16배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게 만약에 특수선을 본격적으로 수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밸류는 좀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선사 관련해서는 선박 엔진 쪽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AI 그 데이터 센터 쪽에 쓰이는 동력이 원전이 있을 수 있고 LNG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원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일단 제작하는데 SMR을 해도 한 3년 걸리는데 근데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가스터빈을 갖다가 LNG를 통해 가지고 한다고 가스터빈을 발주를 내도 빨리 받아야 2030년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수급이 지금 좀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향으로 해가지고 4종속 엔진을 좀 활용하는 쪽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페리온 에너지그룹에다가 6,271억짜리 계약을 현대중공업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질 쪽으로 5천억 수주 임박했다고 기사가 났었고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빅테크 쪽이란 이런 것들도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은 요거 역시도 포텐셜이 될 수 있는 게 그 바르질라라고 하는 그 선박 엔진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른 거는 뭐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딱 보셨을 때 PER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PER이 지금 여기에 주가 수익 비율이 31배 정도 잡혀 있어요. 제일 밑에 여기 잡혀 있죠. 주가 수익 비율 31배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순자산 비율이 8.6배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AI가 묻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하고 똑같이는 못 받겠죠. 여기는 비중 자체가 크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것도 밸류업의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종속 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조 엔진이 아니라 이제 주 엔진 쪽에 있는 거를 갖다가 발전용으로 이제 계약을 한 건데 미국 회사하고 계약을 했고요. 이게 이제 납품을 순차적으로 할 건데 총 684메가와트, 금액으로는 6,271억 계약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메가와트급의 이제 발전용 힘센 엔진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앞서도 이걸 이제 엔진이 왜 여기에서 계약을 했냐면은 가스터빈 쪽에 이제 수급이 조금 꼬여 있어가지고 주문을 넣어도 지금 바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최소 뭐 2030년 돼야지 지금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고 대체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데 바르질라가 그쪽이 레퍼런스가 제일 많은데 그쪽에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괜찮은 게 확인이 됐으니까 사실은 이쪽으로도 컨택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추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도 이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 대한 재평가도 당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하나그룹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되게 많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오션도 하나오션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엔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엔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엔진을, 사종속 엔진을 지금 아직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연말쯤에 이제 준공돼서 가동이 될 건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기사가 난 게 있어서 기사 타이틀만 갖고 왔는데요. 김동관 부회장이 AI 데이터 센터로 하나그룹 역량 결집해 가지고 빅테크 공룡 아마존과도 회동,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현지에서 하나의 어떤 이쪽과 관련돼 가지고 집중하는 회사를 정해 가지고 지금 이미 미팅을 하고 있거나 또 이제 비즈니스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보시면 미국 빅테크들 이제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 짓는데요 라고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엔진 뭐 이런 쪽에서 같이 맞물려 가지고 플로팅 데이터 센터 관련된 비즈니스 역시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우선 엔진 사업부가 크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조선주 쪽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 센터하고는 어떤 식이든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일 회사하고 지금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이 돼가지고 좀 양자 간에 지금 계속 수주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독일은 약간 좀 발목이 좀 꼬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회사들 가운데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캐나다 들어갈 의사 없다라는 걸 밝힌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으로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지 조선소하고 협업,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협력해가지고 좀 구체화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데다가 아마 그 한국에다가 발주를 낼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현지에 이제 수소 비즈니스 관련돼 있는 공장을 좀 지어서 같이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제안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현재까지로 놓고 보면은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그게 뒤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거긴 나토 회원국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노르웨이 그 K2 전차사 비즈니스를 사실 뺏겼거든요. 성능에서 우리가 앞섰는데, 그리고 또 독일 회사의 그 잠수함은 지금 설계도 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그래가지고 우리 장보고함을 직접 캐나다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퍼포먼스 보여줘가면서 설득을 하고 직접 그 현지 그 해군들 탑승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긴 어렵지만은,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최소 절반 정도 최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도 실제로 그 계약을 하고 나서 뭐 또 하세월이 걸릴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거기도 노후된 잠수함 교체 수요인데 그걸 마냥 끌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은 저는 반 정도는 최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다 가져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대를 접을 단계는 아니다, 기대해 볼 만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편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수 올라가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편안하다라는 거는 수급이 좀 정상적으로 이제 움직여주면서 섹터 전반이 오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 걸 팔아가지고까지 넘어가면서 그쪽에 쏠리는 어떤 흐름은 조금은 포모에 의한 그림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추격 매수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처럼 만약에 상단이 막힌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좀 뭐 전자닉스 같은 경우는 좀 싸게 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막히는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된다고 그러면은 개별 종목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을, 또 종목 확산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뵐 때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니면 조금 더 방향이 좀 구체화된 상태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달 동안 성투하시기 바랍니다.